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화북교통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북교통주식회사의 전시유금 비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달카날 해전 이후 해상 수송력이 급격하게 감소되자 일본 정부는 1942년 10월 6일에 전시유금 비상체제의 확립을 결정하고 화북의 석탄, 소금, 면화 등의 전시 중요물자가 만주를 거쳐 조선 남부의 항구까지 철도로 육송되어 이후 일본 내지에 해상 수송되게 되었습니다. 화북에서의 대일 중개 수송을 보면 1942년 72,901톤에 지나지 않았으나 1943년에는 44만 3,761톤으로 늘었고 1944년 4월에서 11월에는 100만 8,981만 톤에 달하였습니다. 대륙 교류 물자의 수송은 그것을 훨씬 웃돌았는데요. 화북에서 만주로는 343만 7천 톤, 만주에서 화북으로는 54만 6천 톤, 화북에서 화중으로는 185만 8천 톤, 화중에서 화북으로는 30만 9천 톤이 수송되었습니다. 수송 물자를 보면 화북은 석탄이나 광석 등 천연자원의 공급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화북으로부터 수입출의 수송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면 물론이며 만주, 조선, 일본 내지로의 산해간 경유의 화물과 화중, 화남으로 향하는 장사, 서주 경유의 화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절약된 해상 수송력이 동남아에서 일본 내지로 향하는 자원 수송이 배분되었습니다. 화물 계획 및 실적을 보면 역내 일반 화물을 크게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감소하여 체화가 급증하게 되어 그 수량이 1944년 3월에 31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유군 정가 수송의 압박이 최종적으로 일반 중국인 여객으로 전가되어 당시 기록에 따르면 나날이 여객 열차가 초만원으로 문자 그대로 수송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시양만 하역력 강화 기간에 대한 실시 요강을 결정하고 선박의 정박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부족한 선박의 운영 능률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배선 계획에 맞추어 탄광해선 화차 발송 계획 및 부두 석탄 저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하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노동력의 원천인 그 하역 노동자를 약 50% 증원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43년 1월 18일 철도 운수 업무 방침을 결정하여 첫째, 현유 시설 및 차량을 극도로 활용하면서 둘째, 종사원의 교육 훈련을 철저히 하고 셋째, 철도 경영에 합리화를 꾀함으로써 차량 운영을 중심으로 한 기존 시설의 노동 집약적인 운영을 실현하였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사 및 철로국의 정원을 줄여서 간부 이하 우수사원 약 1,000명을 철로국 이하 현업기관에 배치 전환하는 등 유군 전가 수송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륙철도 간의 수송력 격차의 기중기 등 특정 지역의 편제, 확보, 하역력의 격차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화북교통은 만철, 조선국유철도, 화중철도 주식회사와 더불어 대륙철도 수송협의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강제를 비롯한 각종 자재의 조정, 기관차, 화차나 시설의 융통이 중앙부의 주도하에서 결정되어 수송계획, 시설 개선 계획, 차량 상호 융통 계획, 인원 원조 계획 등 제반 계획이 작성 실행되었습니다. 특히 화중과 만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종관 간선에 대한 수송력 강화가 요청되었기 때문에
운탄 노선 이외에는 가능한 한 신선 건설을 억제하며 경산, 진포, 양 노선의 수송력 강화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전시와 자재 부족은 심각한 것으로 신노선 철도 건설을 중지하고 기설 노선의 철거, 전용을 통하여 운탄 철도와 종간 철도의 수송력 강화를 위한 자재 확보를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 운영도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달하였습니다. 주요 자재 및 부자재의 부족, 수리품의 부족, 수리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해 철도 차량의 수리 능력이 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침목의 부족이나 강제 입순환 때문에 침목의 부패, 마모, 레일 파손 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운전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어서 자재 절약, 대용 자재 이용을 연구하기 위한 철도기술연구소가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화물의 원거리화에 따라 차량 운용에 있어서도 효율 저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원거리 화물이 늘어 소요 운용차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화차, 배차 비율의 저하와 운용 효율의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 화북교통은 수송 단위의 장대화를 도모해 운용의 효율의 저하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화체 증적이나 기관차의 견인 차량의 증가를 통하여 화물 열차의 전체 수송 톤수를 늘리고자 한 것입니다. 반면 단체 여행에 대한 제한, 여객 열차의 운휴, 여객 여행 목적의 명확화를 통해 여객 수량을 제한하였습니다. 특히 1944년 1월에는 국제 여객 열차 대륙을 비롯해 18개 여객 열차를 취소하였습니다. 당시 화북교통의 좌석 사용 효율을 보면 1943년 평균 75에서 80%에 이르러 일본 국철의 42%, 만철의 51%를 크게 웃돌아 얼마나 화북교통의 여객성이 압박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군정과 수송은 수송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채산성을 도외시한 저운임화일, 다시 할게요. 저율 운임화일이네. 네. 또한 유군정과 수송은 수송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채산성을 도외한 저율 운임 화물의 장거리 수상으로 인해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즉 유군전과 화물의 증가는 해당 운임 수입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다른 화물과 여객의 운임 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순수익을 기준으로 보면 1943년부터 경영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하고 1944년은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겨우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45년 3월까지 북진학개발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회사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영 악화 가운데 여객 운임 인상이 거듭되어 저운임 화물 수송으로 발생하는 경영 적자를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노동 생산성 또한 1943년까지는 향상되었지만 1944년에는 저하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해상 수송력의 저하함에 따라 일본 전시 경제의 운영을 위한 화북에서의 전략 물자 공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면 물론입니다. 그런데 1944년 화물 수송 계획을 보면 군용품 720만 8천 톤, 회사용품 630만 톤, 영어품 2,984만 7천 톤, 영어품은 각각 석탄 1,708만 3천 톤, 물동 물자 783만 6천 톤, 생활필수품 216만 톤, 기타 276만 8천 톤으로 총 합계 4,343만 5천 톤이었는데 이것은 1942년도 실적 3,902만 3천 톤보다 441만 2천 톤이나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그림에서 월간 실적률을 보면 1944년 6월까지 91%를 기록하는 등 처음에는 양호한 수송 추이를 보이지만
7월부터 실적률이 하락하기 시작해 11월에는 7, 80%가 되었습니다. 그 후 12월부터는 급격히 악화되어 1945년 3월까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수송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원적 제약이 심각해지고 미군의 공습과 항해 게릴라의 투쟁이 격렬해지면서 이에 더하여 한파가 발생하자 1944년 말에는 화북교통의 수송 능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운영상의 한계에 이르렀으며 수송 위기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철도 유격대에 의한 게릴라 피해는 1942년에는 줄어들었으나 1943년에는 다시 1941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1944년에 들어서는 328건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아도 역사 및 열차 습격과 사원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게릴라의 공격은 대담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들 피해의 증가는 중국 정선으로부터 남방으로의 병력 차출이 따라 전력이 현저하게 저한 북진화 방면군에 대한 항일 게릴라의 적피 아타 공격이 전개된 결과입니다. 철도에서는 연선 에어촌 및 철도 종상원에 대한 항일 게릴라의 재반 공작의 진전, 그리고 헌안 작전에 따라 병력의 차출 전용에 의한 화북교통의 경비 병력의 약화가 주 요인이었습니다. 1944년에 들어 새롭게 철도 수송력의 감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미 공군의 공습이었습니다. 폭격기 B-29를 이용하여 중국 기지로부터 일본 광공업지대 폭격을 목적으로 하는 마토는 작전이 미군 측에 의해 구체화되었고 1944년 4월 청두 비행장이 건설되면서 동년 8월부터 제20 폭격기 군단에 의한 공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수송의 차단, 수송력의 저하를 목표로 미군은 중요 정차장, 조차장 및 이와 관련된 선로 등과 같은 교통상의 요점, 교량, 터널과 같은 복구 곤란한 철도 구조물, 전화교환소, 급수시설, 기관고, 공창 등의 주요 시설, 진행 중인 열차의 부근 선로에 대한 파괴를 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송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는 철도에 대한 군 관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륙철도 사령부가 편성되어 대륙철도의 군사성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중국 점령 철도인 화중철도, 화북교통의 군 관리를 실시하여 만철, 조선국유 철도에 대한 철도 군사 사용에 관한 칙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동시에 대일 전략 물자의 수송을 준군사 용품으로 지정함으로써 대륙철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대륙 물자의 유군 전가 수송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화북교통은 북진화 교통단으로 개편되었고 일본 사원은 군속이 되었고 중국인 사원은 군속 취급으로 되어 군령을 받아 철도 수송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자재 공급은 남방 군정 철도 기자재로 처리되었습니다. 즉 내부 자원의 운영이 철도 부대에 준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단절이 예상되는 만큼 자활자전 원칙이 견지되어 영내 자재 조정이 강조되고 철도기술연구소의 능률반이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기자재와 부품의 경우에는 대일 또는 대선만 의존이 불가피했습니다. 인적 운영에서는 비상배치 인원 계획이 마련되어 철도망의 단절과 중국인의 이탈을 전제로 노선을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일본 사원을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1만 5천 명에 달하는 일본인의 증언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 실시가 곤란하였습니다. 이에 북진화 교통단은 철화대를 모집하고 직장별로 특설 응원대를 배치하여 미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한 결전 수송을 전개하고
일본과의 단절을 전제로 석탄, 소금, 식량의 대일 수송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기의 공습과 더불어 항일 게릴라의 공격은 격화의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련의 대일포고와 더불어 철도 연선의 해방구로부터는 항일 군대가 각 노선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의 화북의 점과 선은 미군이 아닌 중국인들에 의해서 분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화북교통은 극단적인 자원 제약 하에서 수송의 효율화와 계획화를 실현하였던 점에서 다른 대륙철도인 조선국유철도나 만철과는 유사한 그 전시 중 대응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조선국유철도와 만철의 경우 러일 전쟁을 계기로 그 전후철의 일환으로 성립해 장기간에 걸쳐 철도 운영 기술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신속한 전시 동원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비해 화북교통은 점령철도로 출발해 항일 게릴라의 장악 배후지라는 면에서 화북교통을 중심으로 한 점과 선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철도 운영은 전황에 의한 직접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대단히 불안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북교통 주식회사의 설립과 전시 동원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관한 역사적 의의를 논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국의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측은 화북의 철도를 점령하고 응급 복구한 이후 철도 운영을 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화북철도의 점령 및 군사수송은 사전에 일본 군부와 만철에 의해 준비된 것입니다. 실제로 수송 과정에서 우발적 요인의 발생은 피할 수 없었지만 8개 노선의 중요 시설은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것이 점령철도의 운영에서 대단히 요긴했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령철도의 영구화를 염두에 두고 그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실제적으로 북지사무국을 설치하여 점령철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만철로서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만철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화북 개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지나 방면군 특무부는 화북 흥업공사를 설립하여 일본의 경제계를 자유롭게 참가시킨다는 구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만철로서는 화북교통을 위탁 경영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군부와 기획원이 반대하면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되어 결국 1939년 4월 화북교통 주식회사가 북진화 개발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주체가 만철임에도 불구하고 군부 측의 대소 전략에 대한 집중 요구와 일본 정부 및 재계 진출 반대로 인해 만철 북지사무국은 화북교통 주식회사로 개편되었으며 모기업으로부터 만철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철도 운영상 만철과의 연관성이 강조되었고 만철은 화북교통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런 화북교통의 설립은 국민당 정부의 철도부가 추구하였던 이론화 정책을 부인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론적 운영을 점령지 운영과 중요 자원의 수송을 위해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노선의 건설과 개궤 공사 등 철도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일 개전 이후 물적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차량 등의 혹사가 불가피하여 시설의 노후화를 가져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후 대규모 철도 부흥 계획이 요청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적 자원 면에서는 대규모 신규 채용이 전개되어 많은 중국인 청소년들이 철도 운영에 참여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채용이 주로 신분별로는 용원 등의 하층부, 직장별로는 현업기관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식민지적 고용구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민족별 계층 구조는 중국인에 의한 철도 운영이 바로 정상화될 수 없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전 후 철도 접수와 더불어 운영관리, 계획 및 기술 부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본인의 유용, 즉 잔류 채용이 이루어져 그 노하우가 중국인에게 전수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6개월에 불과했으며 접수 과정에서 기능적 정상성보다는 물품 및 시설의 인수인계가 중시되었다는 점은 중국인으로 포괄적인 기술 점수가 불충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7주차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전후 접수가 지역 레벨에서의 중국인의 자주적 운영, 항일 게릴라의 연계에 의한 무장투쟁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당 정부에 의한 접수 과정에서 화북교통의 전시의 경험은 중국인에게 부분적으로밖에 인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화북교통에 국한하지 않고 만철을 포함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직무의 계층 서열적 분단에 의해 막혀 있었던 민족 간 기술 이전이 일본인의 유행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패전과 전후 재편이라는 크나큰 단절의 역사 국면에서 보이는 철도 운영의 연속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국공내전과 해방 후에 신국가 성립에서 변형이 불가피했습니다. 일본 점령하에 철도 운영의 경험은 전후 중국인에 의한 철도 운영을 바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후 중국 철도의 재편이 개시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의 근대 국가의 창출과 이를 위한 국민경제 건설이 일본의 침략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역사 창출의 모멘텀을 주도적으로 장악한 것은 바로 또 다른 중국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식민지기 조선국의 철도가 중일전쟁 이후 어떻게 전시동원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